여러분,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죠. 바로 파라오의 저주.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제 그런 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널리 알려진 이름과 또 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탕카멘은 왜 대체 유명한 걸까요? 자, 엄청난 정보광이어서? 아니면 엄청난 성군이어서? 아닙니다. 사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탕카멘은 남긴 업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 파라오는 심지어는 20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운의 파라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탕카멘을 현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고대 이집트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의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자, 투탕카멘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발견된 것은 1922년 11월 4일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그러니까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죠. 하워드 카터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덤의 첫 번째 계단들이 발견되었다. 정말 무덤덤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쓰여진 문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 문장이 쓰여진 글씨를 쓴 방식은 마냥 무덤덤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카터는 보통의 경우 일기장에 줄이 쳐져 있었는데 그 일기장 줄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 무덤의 첫 번째 계단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문장만큼은 줄에 맞춰서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문장을 피 갈기듯이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쓰여진 필체에서는 이 노련한 고고학자가 무덤의 입구를 발견했을 그 당시 느꼈을 흥분이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죠. 사실 투탕카멘은 잊혀진 파라오였습니다. 그가 존재했었을 가능성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 수수께끼 같던 인물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하워드 카터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들의 계곡에서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커다란 성과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카터의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카나본 백작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인데 이 카나본 백작이 야,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선언을 카터에게 하게 됩니다. 카터는 이 카나본 백작의 후원 중단 선언에 굴하지 않고 백작을 한 번 더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백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922년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내가 후원을 하겠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1922년에 마지막 시즌이 시작이 되고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카터가 느꼈을 그 희열은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겠죠. 엄청난 감동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투탕카멘은 왜 그렇게 일찍 사망했을까요? 투탕카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짧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아주 이른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죽음에 얽힌 다양한 가설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몇 가지 가설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암살설이에요. 아마 이 암살설은 그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이집트 쪽 기록은 아니고 히타이트 쪽 기록입니다. 히타이트 쪽의 기록인 수필룰리우마 1세 연대기 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의 한 여왕이 히타이트 왕에게 어떤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와 결혼해서 그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나의 종과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히타이트의 왕은 자신의 아들 얀난자라고 하는 왕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근데 얀난자는 히타이트에서 이집트의 국경을 넘는 중에 살해를 당하죠. 이 기록 속에서 이집트의 왕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투탕카멘 사후에 앙케세나멘이 아이와 혼인하는 것에 절망해서 히타이트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투탕카멘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깨진 뼈 조각도 이 암살설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다시 이루어진 투탕카멘의 미라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는 그 뼈 조각이 이렇게 생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미라를 만들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이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투탕카멘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척추는 이렇게 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를 써야만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수십 개의 지팡이가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부장품으로 지팡이들이 잔뜩 같이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서 투탕카멘에게는 구순구 계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술 부분이 갈라지는 그런 장애도 이제 나타났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시신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두개골의 골절이 되게 크게 나 있었고 가슴뼈도 상당히 손상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어떤 법의학자들은 투탕카멘이 전차 사고,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전차 바퀴에 밟히는 그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투탕카멘의 시신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의 흔적도 나타나는데,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비교적 흔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이 모든 설명에 따르면 애초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전차를 타고 가다가 낙마해서 큰 외과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했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확실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판단을 내리게 해준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대 학자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 DNA 분석을 통해서 투탕카멘이 아케나텐의 아들 그리고 아메노테프 3세의 손자라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더욱이 투탕카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사실 오랫동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설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 DNA 분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신은 확인되었지만 이 시신의 주인공의 이름, 투탕카멘 어머니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과 완전한 남매였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남매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의 왕실에서 근친혼은 꽤 자주 일어났어요. 남매들끼리 혼인이 이집트 왕실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이제 어머니가 다른 남매들끼리 혼인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매들끼리 이제 혼인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꽤 많이 나타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같은 완전한 남매가 부부가 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투탕카멘의 경우에는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혈통적으로도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18왕조 시대에는 이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유전적인 결함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탕카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한 남매였죠. 투탕카멘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나타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투탕카멘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 이집트의 왕, 특히 이제 무덤에 잠든 파라오를 방해하거나 도구라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나 죽음이 닥친다는 믿음 혹은 전설 혹은 도시 괴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괴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오컬트적인 상상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신성하게 여겼고 또 실제로 무덤 안에 침입자를 저주하는 경고문이나 부적 같은 것들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었지 또 초자연적인 저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투탕카멘 무덤에는 그 저주의 문구조차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유명해진 계기는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입니다. 자, 이 무덤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굴에 관여한 인물들이 몇몇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저주설은 크게 확산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를 후원한 카나본 백작이 발굴이 시작된 이후 수개월 안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발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퍼지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하워드 카터의 동료였었던 아서 메이스 그리고 친구였었던 조지 제이 굴드 같은 무덤 발굴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도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8세였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카나본 백작이나 아서 메이스 이런 분들 전부 다 50대 중후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특별히 요절한 것은 아니죠. 더불어서 발굴과 관계된 사람들의 총 숫자도 2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 2천여 명 가운데 20명 정도가 그것도 발굴이 시작된 이후 수년에 걸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덤 발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하워드 카터죠. 자, 이 카터의 경우에는 64세까지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카나본 백작의 경우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상 그의 딸이었었던 레이디 이블린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디 이블린도 투탕카멘 무덤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또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블린은 80세까지 살죠. 또 처음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계단의 첫 단을 발견했었던 동네 소년 후세인 압델 라술도 80세 넘어서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파라오의 저주가 실체가 있는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무덤 발굴과 가장 관련이 있는 발굴자, 발견자부터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야겠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오래된 고대의 무덤 내부에 있었던 곰팡이라든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쳤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투탕카멘 무덤 발굴과 관련해서 이 발굴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대규모 감염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오래된 무덤을 열 때에 그러한 어떤 고대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죠. 자, 그렇지만 투탕카멘의 저주는 언론의 과장과 대중의 상상이 어떤 이 이야기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근대적인 상상과 또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만들어낸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 같은 괴담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로움 그리고 이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매체에서 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투탕카멘 무덤에 들어갔다 오면 정말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저는 수십 번을 다녀왔으니까 저도 반드시 죽게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삶을 마치게 되니까요.
자, 투탕카멘은 길게 통치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큰 업적, 엄청난 정복의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이집트학의 역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고고학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투탕카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유일한 왕묘는 아닙니다. 1939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타니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21왕조, 22왕조 시대의 왕묘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죠. 자,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들의 보존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자, 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삼각주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내부에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었던 여러 유기물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발굴 당시에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진 상태였었고, 심지어는 파라오의 미이라 역시도 대체로 다 썩어서 아주 일부 인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 21왕조, 22왕조 시대는 투탕카멘의 시대인 신왕국 18왕조 시대보다 파라오의 권력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라오의 무덤 속에 이제 그 부장품으로 사용된 유물의 양과 화려함이 투탕카멘 무덤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됐죠. 여기에 더해서 이 타니스 무덤이 발견되었던 1939년에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발굴 소식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전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탕카멘의 무덤은 기억하시지만 타니스의 무덤은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자,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 마스크나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안치되었었던 황금관,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장신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한 물건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동안은 그림이나 문헌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부를 실제 하는 유물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덤 발굴을 통해서 그 흔적들이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훼손된 아마르나 시대에 관한 전모를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20세기 초반은 전 세계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던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무덤 발굴 소식이 당시에 발굴 현장에서 막 사용되기 시작했었던 사진 촬영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진과 더불어서 전 세계 각지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의 대중 시민 사회에서 이 발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무척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때 뜨거워진 대중적인 관심은 이집트 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어떤 사회적인 바탕이 되었죠. 자, 투탕카멘은 사실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됨에 따라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죠. 그의 짧은 생애는 엄청난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그의 무덤이 밝혀낸 수천 년 전의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